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머리가 나빠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익숙해진 일상으로 인해 뇌의 활동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단기 기억력이 상실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더 심해지면 치매와 관련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뇌세포의 손상과 영향이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뇌도 자연스럽게 늙어가 더 이상 뇌세포가 재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오해가 완전한 편견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두뇌를 훈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신경세포의 수가 무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의 단기 기억 상실은 물론 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젊은 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뇌는 행동의 지배를 받기에 익숙해진 일상의 고정된 행동의 틀을 조금만 바꿔도 그때부터 두뇌는 빠르게 자극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쓰지 않던 손동작 하기, 귀 막고 계단 오르내리기, 눈 감고 밥 먹기 등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 운동법에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둔해졌던 두뇌가 자극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뇌가 20년 젊어지는 두뇌 자극법입니다. 책에서는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감 자극, 습관 변화, 식습관, 운동법 등 두뇌 자극을 훈련할 수 있는 30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더욱이 뇌세포는 머리를 많이 쓸수록 더 활발히 증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머리를 쓰려고 노력한다면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많아도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화가 피카소는 살아생전 90살이 넘어서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많이 남겼다. 지금까지 인간의 뇌는 나이와 함께 노화된다고 알려져 왔지만 오랜 연구 결과 오해였음이 밝혀졌다. 만약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나빠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익숙해진 일상으로 인해 뇌 활동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에 파묻혀 열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단련시킨다. 피카소처럼. 생활 습관, 사고방식에 따라 인생은 천차만별이다. 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현대 뇌과학 연구를 통해 속속 입증되고 있다. 뇌가 좋으면 뇌도 좋아한다. 뇌는 좋아하는 것에 더 잘 반응한다. 뇌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피로는커녕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진화를 거듭한다. 뇌가 변화한다는 것은 뇌 신경세포끼리 네트워크를 늘려간다는 말이다. 우리 두뇌에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길이 넓어지면 교통체증이 풀려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듯이 뇌세포의 네트워크가 늘어나면 두뇌 활동도 활발해진다. 따라서 머리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서 외부 자극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그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달한다. 영어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어학 공부에 적합하도록 자뇌가 발달하고,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감각적인 우뇌가 쑥쑥 발달한다. 머리 좋아지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두뇌 훈련법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과감히 폐기처분한다.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에 소질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교육을 받아왔다.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자책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저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따로 있다. 유명한 화가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는 힘들며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흥미가 없는 일에서는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재능이란 한 분야에서 기적적인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인지도 모른다. 어떤 사물에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길가에 핀 노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꽃보다는 그 옆에 떨어져 있는 금속 파편에 흥미를 가진다. 관심이 생기면 가까이 가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꽃을 아름답다고 느끼느냐, 혹은 꽃주에 떨어져 있는 금속 파편에 시선이 고정되느냐, 바로 그 차이가 개성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 그때 힌트가 되는 것이 의욕이다. 할 마음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뇌가 그쪽으로 소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의욕 없이 시큰둥한 마음은 뇌를 병들게 할 따름이다. 자, 지금부터는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샘솟는 일에 몰두해 보자. 저절로 머리가 좋아지는 두뇌 자극 훈련. 눈 감고 밥 먹기. 후각과 미각을 자극한다. 매끼니를 대충 때우지 마라.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눈을 통해 얻는다. 방에 들어가 스위치를 켠다거나 자물쇠를 잠글 때도 손가락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눈으로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의 기억을 더듬어 문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손으로 확인한 다음 열쇠 구멍도 여기가 맞겠지 하며 감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눈으로 사물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억에 의존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되고 손가락에 감각을 최대한 집중시키게 된다. 이런 방법은 뇌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극이 된다. 우리는 매일 넘쳐나는 정보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침을 먹으면서 젓가락으로 토랑국의 토란을 집었다고 해보자. 그 간단한 동작을 하나 취할 때도 우리의 뇌는 사실 분주히 움직인다. 먼저 토란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 시선을 토란에 맞춘다. 그 다음 젓가락으로 토란을 집어든다.
그 순간 토란의 무게나 모양 등의 정보가 순식간에 손가락에서 대뇌피질로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손해의 도움을 받아 토란의 입까지 운반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꽤 많은 일을 수행했지만 때가 되면 늘상 하는 식의 식사는 대뇌피질이나 손해를 전혀 자극하지 않는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TV를 보면서 혹은 신문을 보면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밥을 먹는 것이다. 익숙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뇌는 극히 일부분만 쓰인다. 이를 컴퓨터에 비유하면 뇌에 이미 기억되어 있는 놈, 형식이 결정된 정보, 특히 컴퓨터 동작 순서 등이 미리 기억되어 있는 기억장치에서 정해진 프로그램만 읽어내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읽기 전용 프로그램으로는 뇌를 전혀 자극할 수가 없다. 좀 더 뇌를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눈을 감고 세상을 상상한다. 뇌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과감히 버리고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황을 일부러 연출할 필요가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자연스러움이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해보자.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눈을 감으면 되니까. 눈을 감고 상상력을 총동원해 반찬이 어디에 있는지 식탁 위를 찾아 헤매라. 공간과 관련된 상상은 우뇌를 자극한다. 반찬을 찾았다면 젓가락으로 과감하게 집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촉각이나 후각을 이용해 탐색하라. 마지막으로 입으로 가져가 향과 맛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최종 확인한다. 이와 같이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평상시 쓰지 않던 뇌 기능을 그만큼 의식해서 쓸 수 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시각에 의존해 무의식적인 동작을 반복했는지 반성하는 기회도 된다. 무의식적인 반복 동작이 당신의 감각을, 당신의 뇌를 점점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눈 감고 밥 먹기. 이 방법으로 평상시 쓰지 않는 뇌의 신경세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자. 자, 그럼 오늘 저녁 식사부터 두뇌 훈련 시작이다. 주의, 눈은 반드시 감는다. 혀나 코, 손 등의 감각에 의식을 최대한 집중시켜야 한다. 효과 만점. 시각 정보를 차단해 공감과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한다. 주머니 속에 동전 알아맞히기. 촉각으로 상상력을 자극한다. 대뇌피질에서 사물의 모양을 파악한다. 대뇌피질이라고 불리는 대뇌의 표면에는 뇌 신경세포가 모여있다. 귤 껍질처럼 약간 우둘투둘한 느낌인데 안에는 뇌신경세포에서 쭉 뻗어나온 축삭돌기가 다발을 이루고 있다. 대뇌피질의 뇌신경세포는 언어, 운동, 지각 등으로 각각 기능이 나누어진다. 언어는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것, 운동은 신체의 땡땡 부분을 움직여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 지각은 지금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관절은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는지를 감지하는 것이다. 대뇌피질은 그 외에도 무게를 판단하거나 2개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전달되었을 때 각각을 구분하는 등 조금 특수한 정보를 처리한다. 지금은 대뇌피질의 지각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자. 뇌졸중 등의 뇌질환에서는 대뇌피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각의 중추가 손상되면 손으로 만지면서도 그것이 둥그런지 네모난지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
이를 피질성 감각장애라고 부른다. 닿았다는 감각뿐이라면 굳이 대뇌 피질까지 가지 않아도 시상이라는 대뇌 중앙에 있는 뇌 신경세포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네모나거나 둥글다는 입체적인 모양을 파악하려면 대뇌 피질에 분포하는 뇌신경세포들까지 자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손가락으로 대뇌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라. 하지만 우리는 첫눈에 입체적인 모양을 파악하는 시각 덕에 평소 손으로 만져보고 형태를 파악하는 일이 드물다. 촉각이 뇌 속에서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감각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잠자고 있는 촉각을 깨워서 두뇌를 자극하자. 자, 그럼 두뇌 훈련 시작. 주머니 속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각각 5개씩 넣고 그것이 얼마짜리 동전인지 만져서 알아맞혀라. 크기나 무게로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의외로 쉽지 않다. 손가락 정보만으로 사물을 인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손가락의 미묘한 감각을 더듬어가는 일은 바로 대뇌 피질 자극으로 이어진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 뇌 감춰진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의! 천천히 만지작거리면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 약간의 불편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빨리 만져서 알아맞히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 만점. 잠자고 있던 촉각이 예리해져서 뇌 전체가 들썩거릴 것이다. 귀 막고 계단 오르내리기. 청각을 차단해 집중력을 높인다. 소리 없는 영상이 온몸의 감각을 깨운다.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해도 희미하게 남아 귀청을 울리고 만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에서 정보를 얻어 행동하기 때문이다. 코를 골며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뜨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동물적 본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소리를 힌트로 정보를 추측하기도 한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 나는 쿵소리만 듣고도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자신의 발소리로 계단의 높이와 간격 등을 짐작한다. 소리를 무시하기란 쉽지가 않다. 보고 싶지 않으면 눈을 감으면 되고 냄새는 코를 막으면 금세 사라진다. 하지만 소리는 귀를 막아도 희미하게 들린다. 그만큼 단순한 동작으로는 청각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소리 자체를 원천 봉쇄하자. 소리의 크기를 0으로 맞춰놓고 TV를 보는 것이다. 원래 TV 프로그램은 영상이 묘미였다. 하지만 영상 대신 음성이 부각되어 소리를 없애면 김 빠진 맥주처럼 프로그램이 시시하게 느껴질 것이다. 일상에서 소리는 종종 감각을 지배하고 주의력을 흐트러 놓는다. 업무나 공부를 할 때 주변의 소음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요즘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나 마감이 닥치면 음악을 끄고 하던 일에 집중하게 된다. 역시 집중하는 데에는 소리가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자, 기마개를 하고 계단을 오르내려 보자. 발가락 끝에 신경을 집중하는 것은 주머니 속에 동전을 알아맞히는 일처럼 대뇌 피질을 자극한다. 주의! 귀를 막고 발가락으로 계단 위치를 확인하면서 사뿐사뿐 조심해서 내려가자. 소리가 차단되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발가락으로 쏠리게 된다. 효과 만점. 평상시 거의 쓰지 않던 발가락 감각을 사용하여 뇌의 감각 기능을 일깨운다.
가끔은 목적지까지 빙빙 돌아서 가라. 매 순간 자신을 긴장감에 빠뜨린다. 외국의 지하철은 최상의 내 훈련 장소이다. 스트레스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를 단련하는 아주 훌륭한 교관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두뇌 유연제와 같아서 뇌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자, 그럼 머릿속에 유연제를 부어보자. 길을 잃으면 사람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다. 이곳저곳 이종표를 찾아 헤매면서 어떻게든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데 그때 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뇌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렇게 뇌를 부드럽게 단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의 지하철을 타보는 것이다. 외국에 나가면 언어 장벽과 낯선 환경 탓에 반 벙어리, 반 장님이 된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지하철 노선표만 손에 쥐고 지하철을 타보자. 당연히 바짝 긴장해서 몸이 뻣뻣해지겠지만 그건 보통 때보다 더 머리를 써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렇지만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 해외 원정까지 가는 건 분명 이 책의 지지와는 맞지 않는 비일상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지하철을 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루한 출근 시간에 신나는 모험을 즐겨라. 집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을 지도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보기를 권한다.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라면 환승역에서 걷는 거리를 한 발짝이라도 줄이기 위해 갈아타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철을 타는 위치와 내리는 위치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거의 기계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내린다는 얘기다. 이러한 행동은 거의 모든 직장인들의 출근 스타일이다. 이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다. 내가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가능한 한 불편한 방법을 선택하라.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머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이다. 그러다 아주 운 좋게 엉뚱한 곳에서 내린다면 해외 원정을 간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역에 내려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리를 구경한다면 뇌는 자연스레 신선한 자극을 받을 것이다. 굳이 지하철을 고집하지 않아도 좋다. 항상 어두컴컴한 땅 밑으로만 다니다가 버스로 바꿔 타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된다. 아, 귀찮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더 노화될 것이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포수를 늘리고 두뇌 회로를 촘촘하게 엮어갈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끊임없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하고 또 그 스트레스를 신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주의, 조금 귀찮아도 돌아서 가는 여유는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두뇌 자극법이다. 시간이 있을 때,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꼭 훈련해 보자. 효과 만점. 길을 잃으면 뇌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그런 자극이 뇌를 젊게 만든다. 왼손으로 녹차를 마셔라.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화한다. 일상적인 행동에 특별함을 부여하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마다 즐겨 쓰는 손이 있다. 오른손은 좌뇌에서 왼손은 우뇌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손만 사용하면 뇌도 한쪽만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뇌신경세포를 골고루 자극하려면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나고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 쓰지 않는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자, 그럼 오늘은 티타임을 가져보자. 하루에 한 번은 마시게 되는 차, 만약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겁을 지고 우아하게 마시자. 항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녹차 한 잔으로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녹차를 마신다는 새로운 회로를 뇌 속에 심어준다면 차 한 잔으로도 뇌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도는 평범한 행동을 의식화해서 예술로까지 승화시킨 행위이다. 다도의 세계는 자신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손짓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여 뇌를 활성화시킨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비우고서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하나하나의 동작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다도의 매력이다. 그것 말고도 다도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업무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길을 불어넣는 마음의 외침이라는 것이다. 차를 마시면서 나름대로 의식을 치르는 셈이다. 차를 마시면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라. 난 잘할 수 있어. 꼭 해내고 말 거야. 라고. 세상에는 허례의식도 많지만 다도와 같은 의식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주의.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보자. 효과 만점. 세세한 동작에까지 의식을 부여함으로써 뇌가 늘 깨어있도록 한다. 간식은 땅콩 초콜릿이 최고. 두뇌에 최고의 영양분을 준다. 네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다.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한다. 뇌의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이를 늘릴 수만 있다면 시들해진 뇌의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에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약을 처방하면 치매 증상이 다소 호전된다. 사실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약이라고 소개했지만 아세틸콜린 약으로 복용해서 체내에 특히 뇌에 흡수시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뇌에는 뇌혈관 관문이 있어서 특정 물질 외에는 모두 흡수를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이라는 녀석은 장 속에서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세틸콜린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는 네시틴이 있다. 네시틴은 인지질의 일종으로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아세틸콜린으로 바뀐다. 따라서 네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두뇌의 힘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네시틴이 다량 함유된 음식 가운데 대표 주자가 바로 땅콩이다. 그 외에도 콩, 된장 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땅콩 초콜릿은 뇌가 군침을 흘릴 만한 음식이다. 네시틴뿐만 아니라 뇌 에너지원인 포도당도 공급해주니 그야말로 뇌 영양제로서 1등 식품이라 할 만하다. 주의. 초콜릿은 뇌에는 좋지만 다이어트에는 적이다. 뭐든지 넘치면 해로운 법이니 적당히 먹자. 효과 만점.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보급하고 엔진 오일의 임무를 수행하는 네시틴으로 부드러운 뇌를 만들자. 씹고 또 씹어라. 딱딱한 음식으로 두뇌 활동을 북돋운다. 꼭꼭 씹으면 치매도 예방한다.
혹시 식사를 할 때 몇 번 씹었는지 세어본 사람 있는가? 슈퍼나 편의점에 가보면 딱딱한 음식은 천덕꾸러기라는 걸 알 수 있다. 과자나 초콜릿도 입에서 살살 녹을 만큼 부드러워야 인기다.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만 봐도 흰쌀밥에 햄이나 어묵처럼 씹기 쉽고 부드러운 것이 주를 이룬다. 현대인이 매 끼니마다 씹는 횟수는 약 620회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무려 6배 정도나 더 많이 씹었다고 한다. 그럼 씹는 것과 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 연구에 따르면 18에서 40세까지 12명에게 껌을 씹게 한 뒤 뇌 혈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했더니 씹을 때마다 혈류량이 대뇌 감각 운동령에서는 25에서 28%, 미각 중추에서는 9에서 17%, 손해 등에서는 8에서 11%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씹기를 중지하면 혈류량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씹을 때마다 대뇌 신경세포가 활발해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더욱이 치아가 좋지 않을수록 짐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제대로 씹지 못한 탓이다. 누령기의 턱의 힘이 약해지면 해마의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딱딱한 먹을거리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씹는 횟수를 늘리자. 그렇다고 씹는 횟수를 정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식사 시간을 평소보다 배로 늘리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오징어나 지포 등을 질근질근 씹는 것도 뇌 혈류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후다다 해치우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는 식습관을 들이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주의! 시간에 쫓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대충 씹어 삼키게 된다. 그런 때일수록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자. 그러면 마음도 차분해질 것이다. 효과 만점. 씹으면 씹을수록 뇌의 혈류량은 증가한다. 지금보다 서너 배 더 많이 씹는다는 기분으로 씹고 또 씹자. 하루 20분씩 빨리 걷기. 적당한 운동으로 뇌 혈류량을 늘린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는 더 많이 자극된다. 운동과 뇌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뇌에서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달릴 수도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운동 명령은 운동신경의 중추인 전두엽에서 내려진다. 실제 뇌 혈류량을 체크해보면 손발을 움직여라는 명령이 나오기 전에 대뇌 운동신경 중추에서는 이미 혈류량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뇌는 운동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는다는 말이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에 대한 자극도 커진다. 그러므로 근육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널쩍다리를 움직여 걷거나 달리는 운동이 뇌를 단련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최근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느 뇌과학 연구팀은 치매에 걸리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9,008명을 보행보다 강한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적극적인 운동 그룹과 보행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소극적인 운동 그룹,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운동 기피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5년간 추적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적극적인 운동 그룹이 소극적인 운동 그룹이나 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운동 기피 그룹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었다고 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운동으로 인해 뇌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운동을 통해 뇌가 자극되어 뇌 성장인자나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는 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산책 시간은 오감 단련 시간. 그렇다면 적당한 운동량은 어느 정도일까? 하루 20분 정도 빨리 걸으면 뇌가 아주 흡족해한다. 물론 다이어트도 되니 몸도 좋아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정상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다면 출퇴근을 할 때 집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조금 속도를 내서 걷자. 빨리 걷다 보면 어느새 머리도 상쾌해질 것이다. 하지만 숨이 끊길 듯 격한 운동은 지방이 연소되지 않아 다이어트나 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실내에서 달리는 러닝머신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헬스장에 꾸준히 다니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산책은 밖으로 나가 걷는 것만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꽃이나 나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꽃향기와 거리의 냄새는 후각도 자극한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개가 땅에다 코를 박고 킁킁거리느라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 다른 개가 누고 간 오줌 냄새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상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간은 그런 점에서 후각 능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시각 능력은 월등하다. 산책을 하면서 눈으로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걷는다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다. 주의! 지나친 운동은 스트레스만 조장한다.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최고. 효과 만점. 산책은 뇌의 혈류량을 늘릴 뿐 아니라 오감을 동시에 자극한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더욱이 뇌세포는 머리를 많이 쓸수록 더 활발히 증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머리를 쓰려고 노력한다면 머리가 좋아지지 않을까?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많아도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화가 피카소는 살아생전 90살이 넘어서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많이 남겼다. 지금까지 인간의 뇌는 나이와 함께 노화된다고 알려져 왔지만 오랜 연구 결과 오해였음이 밝혀졌다. 만약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나빠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익숙해진 일상으로 인해 뇌의 활동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에 파묻혀 열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를 단련시킨다. 피카소처럼. 생활 습관, 사고방식에 따라 인생은 천차만별이다. 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현대 뇌과학 연구를 통해 속속 입증되고 있다. 뇌가 좋으면 뇌도 좋아한다. 뇌는 좋아하는 것에 더 잘 반응한다. 뇌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거의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 피로는커녕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면 오히려 진화를 거듭한다. 뇌가 변화한다는 것은 뇌 신경세포끼리 네트워크를 늘려간다는 말이다. 우리 두뇌에 지금까지 없었던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길이 넓어지면 교통체증이 풀려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듯이 뇌세포의 네트워크가 늘어나면 두뇌 활동도 활발해진다. 따라서 머리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서 외부 자극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내가 그에 적합한 방향으로 발달한다. 영어를 재미있어 하는 사람은 어학 공부에 적합하도록 자뇌가 발달하고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감각적인 우뇌가 쑥쑥 발달한다. 머리 좋아지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두뇌 훈련법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결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과감히 폐기 처분한다. 도대체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에 소질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교육을 받아왔다.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자책한다. 그렇지만 사람은 저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따로 있다. 유명한 화가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는 힘들며 대기업 회장이라고 해서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흥미가 없는 일에서는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재능이란 한 분야에서 기적적인 노력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인지도 모른다. 어떤 사물에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길가에 핀 노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꽃보다는 그 옆에 떨어져 있는 금속 파편에 흥미를 가진다. 관심이 생기면 가까이 가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꽃을 아름답다고 느끼느냐 혹은 꽃주에 떨어져 있는 금속 파편에 시선이 고정되느냐, 바로 그 차이가 개성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빨리 찾아야 한다. 그때 힌트가 되는 것이 의욕이다. 할 마음이 없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의 뇌가 그쪽으로 소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의욕 없이 시큰둥한 마음은 뇌를 병들게 할 따름이다. 자, 지금부터는 하고 싶다, 할 수 있다는 의욕이 샘솟는 일에 몰두해 보자. 저절로 머리가 좋아지는 두뇌 자극 훈련. 눈 감고 밥 먹기. 후각과 미각을 자극한다. 매끼니를 대충 때우지 마라.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눈을 통해 얻는다. 방에 들어가 스위치를 켠다거나 자물쇠를 잠글 때도 손가락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눈으로 꼭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의 기억을 더듬어 문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손으로 확인한 다음 열쇠 구멍도 여기가 맞겠지 하며 감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눈으로 사물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기억에 의존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되고 손가락에 감각을 최대한 집중시키게 된다. 이런 방법은 뇌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자극이 된다. 우리는 매일 넘쳐나는 정보의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아침을 먹으면서 젓가락으로 토란국의 토란을 집었다고 해보자. 그 간단한 동작을 하나치 할 때도 우리의 뇌는 사실 분주히 움직인다. 먼저 토란이 먹고 싶다는 생각에 시선을 토란에 맞춘다. 그 다음 젓가락으로 토란을 집어든다. 그 순간 토란의 무게나 모양 등의 정보가 순식간에 손가락에서 대뇌 피질로 전달된다. 마지막으로 손의 도움을 받아 토란을 입까지 운반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꽤 많은 일을 수행했지만
때가 되면 늘상 하는 식의 식사는 대뇌피질이나 손해를 전혀 자극하지 않는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TV를 보면서 혹은 신문을 보면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밥을 먹는 것이다. 익숙한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뇌는 극히 일부분만 쓰인다. 이를 컴퓨터에 비유하면 뇌에 이미 기억되어 있는 놈, 형식이 결정된 정보, 특히 컴퓨터 동작 순서 등이 미리 기억되어 있는 기억장치에서 정해진 프로그램만 읽어내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읽기 전용 프로그램으로는 뇌를 전혀 자극할 수가 없다. 좀 더 뇌를 의식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눈을 감고 세상을 상상한다. 뇌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과감히 버리고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상황을 일부러 연출할 필요가 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자연스러움이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각적인 정보를 차단해보자.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눈을 감으면 되니까. 눈을 감고 상상력을 총동원해 반찬이 어디에 있는지 식탁 위를 찾아 헤매라. 공간과 관련된 상상은 우뇌를 자극한다. 반찬을 찾았다면 젓가락으로 과감하게 집어서 그것이 무엇인지 촉각이나 후각을 이용해 탐색하라. 마지막으로 입으로 가져가 향과 맛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는지 최종 확인한다. 이와 같이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평상시 쓰지 않던 뇌 기능을 그만큼 의식해서 쓸 수 있다. 아울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시각에 의존해 무의식적인 동작을 반복했는지 반성하는 기회도 된다. 무의식적인 반복 동작이 당신의 감각을, 당신의 뇌를 점점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눈 감고 밥 먹기. 이 방법으로 평상시 쓰지 않는 뇌의 신경세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자. 자, 그럼 오늘 저녁 식사부터 두뇌 훈련 시작이다. 주의, 눈은 반드시 감는다. 혀나 코, 손 등의 감각에 의식을 최대한 집중시켜야 한다. 효과 만점. 시각 정보를 차단해 공감과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한다. 주머니 속에 동전 알아맞히기. 촉각으로 상상력을 자극한다. 대뇌피질에서 사물의 모양을 파악한다. 대뇌피질이라고 불리는 대뇌의 표면에는 뇌 신경세포가 모여있다. 귤 껍질처럼 약간 우둘투둘한 느낌인데 안에는 뇌신경세포에서 쭉 뻗어나온 축삭돌기가 다발을 이루고 있다. 대뇌피질의 뇌신경세포는 언어, 운동, 지각 등으로 각각 기능이 나누어진다. 언어는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것, 운동은 신체의 땡땡 부분을 움직여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 지각은 지금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 오는지, 관절은 어느 정도 구부러져 있는지를 감지하는 것이다. 대뇌피질은 그 외에도 무게를 판단하거나 2개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전달되었을 때 각각을 구분하는 등 조금 특수한 정보를 처리한다. 지금은 대뇌피질의 지각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자. 뇌졸중 등의 뇌질환에서는 대뇌피질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각의 중추가 손상되면 손으로 만지면서도 그것이 둥그런지 네모난지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 이를 피질성 감각장애라고 부른다. 닿았다는 감각뿐이라면 굳이 대뇌피질까지 가지 않아도 시상이라는 대뇌 중앙에 있는 뇌 신경세포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네모나거나 둥글다는 입체적인 모양을 파악하려면
대뇌피질의 분포하는 뇌신경세포들까지 자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손가락으로 대뇌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라. 하지만 우리는 첫눈의 입체적인 모양을 파악하는 시각 덕에 평소 손으로 만져보고 형태를 파악하는 일이 드물다. 촉각이 뇌 속에서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감각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잠자고 있는 촉각을 깨워서 두뇌를 자극하자. 자, 그럼 두뇌 훈련 시작. 주머니 속에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각각 5개씩 넣고 그것이 얼마짜리 동전인지 만져서 알아맞혀라. 크기나 무게로 금방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의외로 쉽지 않다. 손가락 정보만으로 사물을 인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손가락의 미묘한 감각을 더듬어가는 일은 바로 대뇌피질 자극으로 이어진다. 이 훈련을 계속하면 뇌의 감춰진 능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의! 천천히 만지작거리면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 약간의 불편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빨리 만져서 알아맞히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 만점. 잠자고 있던 촉각이 예리해져서 뇌 전체가 들썩거릴 것이다. 귀 막고 계단 오르내리기. 청각을 차단해 집중력을 높인다. 소리 없는 영상이 온몸의 감각을 깨운다.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해도 희미하게 남아 귀청을 울리고 만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에서 정보를 얻어 행동하기 때문이다. 코를 골며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뜨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동물적 본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소리를 힌트로 정보를 추측하기도 한다. 물건을 내려놓을 때 나는 쿵소리만 듣고도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자신의 발소리로 계단의 높이와 간격 등을 짐작한다. 소리를 무시하기란 쉽지가 않다. 보고 싶지 않으면 눈을 감으면 되고 냄새는 코를 막으면 금세 사라진다. 하지만 소리는 귀를 막아도 희미하게 들린다. 그만큼 단순한 동작으로는 청각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소리 자체를 원천 봉쇄하자. 소리의 크기를 0으로 맞춰놓고 TV를 보는 것이다. 원래 TV 프로그램은 영상이 묘미였다. 하지만 영상 대신 음성이 부각되어 소리를 없애면 김 빠진 맥주처럼 프로그램이 시시하게 느껴질 것이다. 일상에서 소리는 종종 감각을 지배하고 주의력을 흐트러 놓는다. 업무나 공부를 할 때 주변의 소음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던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요즘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나 마감이 닥치면 음악을 끄고 하던 일에 집중하게 된다. 역시 집중하는 데에는 소리가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자, 기마개를 하고 계단을 오르내려 보자. 발가락 끝에 신경을 집중하는 것은 주머니 속에 동전을 알아맞히는 일처럼 대뇌피질을 자극한다. 주의! 귀를 막고 발가락으로 계단 위치를 확인하면서 사뿐사뿐 조심해서 내려가자. 소리가 차단되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발가락으로 쏠리게 된다. 효과 만점. 평상시 거의 쓰지 않던 발가락 감각을 사용하여 뇌의 감각 기능을 일깨운다. 가끔은 목적지까지 빙빙 돌아서 가라. 매 순간 자신을 긴장감에 빠뜨린다. 외국의 지하철은 최상의 뇌 훈련 장소이다.
스트레스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를 단련하는 아주 훌륭한 교관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비상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움직이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한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두뇌 유연제와 같아서 뇌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자, 그럼 머릿속에 유연제를 부어보자. 길을 잃으면 사람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진다. 이곳저곳 이종표를 찾아 헤매면서 어떻게든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데 그때 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뇌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렇게 뇌를 부드럽게 단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의 지하철을 타보는 것이다. 외국에 나가면 언어 장벽과 낯선 환경 탓에 반 벙어리, 반 장님이 된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지하철 노선표만 손에 쥐고 지하철을 타보자. 당연히 바짝 긴장해서 몸이 뻣뻣해지겠지만 그건 보통 때보다 더 머리를 써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렇지만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 해외 원정까지 가는 건 분명 이 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비일상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지하철을 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루한 출근 시간에 신나는 모험을 즐겨라. 집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을 지도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가보기를 권한다. 출근할 때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라면 환승역에서 걷는 거리를 한 발짝이라도 줄이기 위해 갈아타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철을 타는 위치와 내리는 위치가 미리 정해져 있어서 거의 기계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내린다는 얘기다. 이러한 행동은 거의 모든 직장인들의 출근 스타일이다. 이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다. 내가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가능한 한 불편한 방법을 선택하라.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머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이다. 그러다 아주 운 좋게 엉뚱한 곳에서 내린다면 해외 원정을 간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역에 내려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리를 구경한다면 뇌는 자연스레 신선한 자극을 받을 것이다. 굳이 지하철을 고집하지 않아도 좋다. 항상 어두컴컴한 땅 밑으로만 다니다가 버스로 바꿔 타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된다. 아, 귀찮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더 노화될 것이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포수를 늘리고 두뇌 회로를 촘촘하게 엮어갈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끊임없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부과하고 또 그 스트레스를 신나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주의, 조금 귀찮아도 돌아서 가는 여유는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두뇌 자극법이다. 시간이 있을 때,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꼭 훈련해 보자. 효과 만점. 길을 잃으면 뇌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그런 자극이 뇌를 젊게 만든다. 왼손으로 녹차를 마셔라.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화한다. 일상적인 행동에 특별함을 부여하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마다 즐겨 쓰는 손이 있다. 오른손은 좌뇌에서, 왼손은 우뇌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손만 사용하면 뇌도 한쪽만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뇌신경세포를 골고루 자극하려면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뭔가 엄청나고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 쓰지 않는 손을 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자, 그럼 오늘은 티타임을 가져보자. 하루에 한 번은 마시게 되는 차, 만약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겁을 지고 우아하게 마시자. 항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녹차 한 잔으로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녹차를 마신다는 새로운 회로를 뇌 속에 심어준다면 차 한 잔으로도 뇌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도는 평범한 행동을 의식화해서 예술로까지 승화시킨 행위이다. 다도의 세계는 자신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손짓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여 뇌를 활성화시킨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비우고서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하나하나의 동작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다도의 매력이다. 그것 말고도 다도에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업무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길을 불어넣는 마음의 외침이라는 것이다. 차를 마시면서 나름대로 의식을 치르는 셈이다. 차를 마시면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라. 난 잘할 수 있어. 꼭 해내고 말 거야. 라고. 세상에는 허례의식도 많지만 다도와 같은 의식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주의.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보자. 효과 만점. 세세한 동작에까지 의식을 부여함으로써 뇌가 늘 깨어있도록 한다. 간식은 땅콩 초콜릿이 최고. 두뇌에 최고의 영양분을 준다. 네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다.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한다. 뇌의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이를 늘릴 수만 있다면 시들해진 뇌의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에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약을 처방하면 치매 증상이 다소 호전된다. 사실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약이라고 소개했지만 아세틸콜린 약으로 복용해서 체내, 특히 뇌에 흡수시키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뇌에는 뇌혈관 관문이 있어서 특정 물질 외에는 모두 흡수를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는 콜린이라는 녀석은 장 속에서 다른 물질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세틸콜린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는 네시틴이 있다. 네시틴은 인지질의 일종으로 일단 체내에 흡수되면 아세틸콜린으로 바뀐다. 따라서 네시틴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두뇌의 힘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네시틴이 다량 함유된 음식 가운데 대표 주자가 바로 땅콩이다. 그 외에도 콩, 된장 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땅콩 초콜릿은 뇌가 군침을 흘릴 만한 음식이다. 네시틴뿐만 아니라 뇌 에너지원인 포도당도 공급해주니 그야말로 뇌 영양제로서 1등 식품이라 할 만하다. 주의. 초콜릿은 뇌에는 좋지만 다이어트에는 적이다. 뭐든지 넘치면 해로운 법이니 적당히 먹자. 효과 만점.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보급하고 엔진 오일의 임무를 수행하는 네시틴으로 부드러운 뇌를 만들자. 씹고 또 씹어라. 딱딱한 음식으로 두뇌 활동을 북돋운다. 꼭꼭 씹으면 치매도 예방한다. 혹시 식사를 할 때 몇 번 씹었는지 세어본 사람 있는가? 슈퍼나 편의점에 가보면 딱딱한 음식은 천덕꾸러기라는 걸 알 수 있다.
과자나 초콜릿도 입에서 살살 녹을 만큼 부드러워야 인기다.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만 봐도 흰쌀밥에 햄이나 어묵처럼 씹기 쉽고 부드러운 것이 주를 이룬다. 현대인이 매 끼니마다 씹는 횟수는 약 620회 정도밖에 안 된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무려 6배 정도나 더 많이 씹었다고 한다. 그럼 씹는 것과 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 연구에 따르면 18에서 40세까지 12명에게 껌을 씹게 한 뒤 뇌 혈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했더니 씹을 때마다 혈류량이 대뇌 감각 운동령에서는 25에서 28%, 미각 중추에서는 9에서 17%, 손해 등에서는 8에서 11%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씹기를 중지하면 혈류량이 원래대로 돌아갔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씹을 때마다 대뇌 신경세포가 활발해졌다는 결과도 나왔다. 더욱이 치아가 좋지 않을수록 짐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제대로 씹지 못한 탓이다. 누령기의 턱의 힘이 약해지면 해마의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딱딱한 먹을거리 중심으로 식생활을 바꾸고 씹는 횟수를 늘리자. 그렇다고 씹는 횟수를 정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식사 시간을 평소보다 배로 늘리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오징어나 지포 등을 질근질근 씹는 것도 뇌 혈류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후다다 해치우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는 식습관을 들이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주의! 시간에 쫓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대충 씹어 삼키게 된다. 그런 때일수록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자. 그러면 마음도 차분해질 것이다. 효과 만점. 씹으면 씹을수록 뇌의 혈류량은 증가한다. 지금보다 서너 배 더 많이 씹는다는 기분으로 씹고 또 씹자. 하루 20분씩 빨리 걷기. 적당한 운동으로 뇌의 혈류량을 늘린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는 더 많이 자극된다. 운동과 뇌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뇌에서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달릴 수도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운동 명령은 운동신경의 중추인 전두엽에서 내려진다. 실제 뇌 혈류량을 체크해보면 손발을 움직여라는 명령이 나오기 전에 대뇌 운동신경 중추에서는 이미 혈류량이 늘어난다. 한마디로 뇌는 운동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는다는 말이다. 근육의 움직임이 클수록 뇌에 대한 자극도 커진다. 그러므로 근육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널쩍다리를 움직여 걷거나 달리는 운동이 뇌를 단련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이다. 최근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느 뇌과학 연구팀은 치매에 걸리지 않은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9,008명을 보행보다 강한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적극적인 운동 그룹과 보행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소극적인 운동 그룹, 그리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운동 기피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5년간 추적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적극적인 운동 그룹이 소극적인 운동 그룹이나 혹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운동 기피 그룹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었다고 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운동으로 인해 뇌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운동을 통해 뇌가 자극되어 뇌 성장인자나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는 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산책 시간은 오감 단련 시간. 그렇다면 적당한 운동량은 어느 정도일까? 하루 20분 정도 빨리 걸으면 뇌가 아주 흡족해한다.
물론 다이어트도 되니 몸도 좋아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정상 운동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다면 출퇴근을 할 때 집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조금 속도를 내서 걷자. 빨리 걷다 보면 어느새 머리도 상쾌해질 것이다. 하지만 숨이 끊길 듯 격한 운동은 지방이 연소되지 않아 다이어트나 뇌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실내에서 달리는 러닝머신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헬스장에 꾸준히 다니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산책은 밖으로 나가 걷는 것만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고 꽃이나 나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꽃향기와 거리의 냄새는 후각도 자극한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개가 땅에다 코를 박고 킁킁거리느라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 다른 개가 누고 간 오줌 냄새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상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간은 그런 점에서 후각 능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시각 능력은 월등하다. 산책을 하면서 눈으로 거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걷는다면 뇌가 건강해질 것이다. 주의! 지나친 운동은 스트레스만 조장한다.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최고. 효과 만점. 산책은 뇌의 혈류량을 늘릴 뿐 아니라 오감을 동시에 자극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